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서 9주차 두 번째 강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 바로 전 그 비디오에서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죠? 계획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크게 네 가지로 기억하시나요? 계획, 조직, 그렇죠? 조직을 이제 계획한 다음에, 그죠? 조직을 하고 인도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 비디오는 이 조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조직이 또 가장 합리적이며, 그리고 교회 행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여러분 어떤 조직으로 해야지 또 여러 사역자들 간에 아니면 성도 간에 그런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지, 좋은 조직을 갖고 있는 거, 그죠? 시스템이고 뭐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죠. 영어 표현으로는 오히려 스트럭처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조직체를 갖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이 조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비디오 동영상과 함께 또 여러분에게 드릴 강의 노트와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파워포인트가 용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낼 때는 PDF 형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보냅니다. 하지만 PDF도 똑같은 그런 페이지 수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수 아니면 파워포인트 번호가 17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15번부터 시작되고 17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들이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중앙집권적 구조입니다. 중앙집권적 구조라는 말은 중앙집권,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중간에, 보통 교회라면 담임 목사님이겠죠, 그죠? 담임 목사님이라면은 이렇게 교회 구조 자체가 담임 목사님을 위주로 중앙집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의사결정권은 다 중앙집권에 몰려있는 거게 되죠. 그러니까 중간 라인도 없고, 일단 담임 목사님이 가장 힘이 많고 담임 목사가 모든 그런 권한을 쥐고 결정권을 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에서는 몇 가지 장점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일의 진척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신속한 그런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여러분 또 한번 장점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죠? 교회 방향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그죠? 한 사람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주도해 나가니까. 그런데 동시에 단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점은 뭐냐면 떤 사람들의 그 의견들 있잖아요. 그 의견들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들겠죠. 왜 그러냐면 모두 다 담임 목사님만 보고 있으니까. 그죠? 탑 리더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담임 목사님의 부재시에 담임 목사님이 뭐 예를 들어 어, 병에 걸리셨다, 아니면 어려움이 생기셨다, 그래서 아니면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됐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주 이 구조는 무척 어렵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시스템이 없고 다 이 한 리더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조는 그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 주에 토의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간단하게 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토론방에 내셔도 됩니다. 토론방 위에다가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있나 한번 그걸 만들어서 저에게 한번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토론방에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우리가 서로 토론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앙집권형 그런 구조이고요. 두 번째로는 분산화 구조입니다. 분산화 구조. 그렇죠? 말 그대로 이거는
분산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대충 한번 그려보죠. 근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 치면 이쪽으로도 의사소통하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의사소통하고 이쪽으로 다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도 이 사람하고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 사람과 하고 어느 때는 이 사람과 하고 어느 때는 이 사람과 하고 도대체 어떠한 뚜렷한 라웃이 이제 뚜렷한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산화 구조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장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장점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혼란스럽기만 하지. 그런데 여러분 많은 한인 교회들이 사실은 미안하지만 이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또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분산화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에 있어서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 안수 집사님들이 중요하고 안수님 집사님들의 권위가 있다. 뭐 장로교 같으면 장로교의 그런 장로의 권위가 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권 아니면 당회나 안수집사 회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회의가 유명무실해지고 그죠? 여러 사람에게 때론 어느 때는 담임 목사님에게 어느 때는 어떤 안수집사님에게 어느 때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여선교회 회장에게 그죠? 어떤 때는 어떤 권사님에게 이렇게 뚜렷한 어떤 체계가 없는 것을 분산화 구조라고 합니다. 가장 안 좋은 형태의 구조예요. 그죠?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 추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결정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안수집사 회의라고 있잖아요. 안수집사 회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침례교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이 이 안수 집사의 회의에서 되지 않고 뒤쪽에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식적인 기관 아니면 공식적인 그런 권위를 가진 어떤 그런 그룹에서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그룹이 안 되고 그저 교회 뒤쪽에 보통 실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를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관을 무시하고 다른 기관이나 영향력 있는 몇몇 사람들, 그렇죠? 몇몇의 사람들에서 운영이 된다고 해보세요. 사실은 이러한 집사회의의 중요한 안건을 해도 그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뒤쪽에. 이 분산화 구조예요. 도대체 어떤 방향성도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구조가 이 분산화 구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또 여기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현상은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리더십 있잖아요.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해놓은 것을 봤는데 특별히 이 분명한 의사소통 경로나 이 구조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아주 이게 어지럽게 돼요. 그리고 과연 혼란하게 되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좀 피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 가장 건강한 구조가 있어요. 세 번째로 건강한 그런 구조가 뭐냐면 세 번째로 매트릭스 구조 형태예요. 매트릭스 구조 형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거기 파워포인트 19번째, 그죠? PDF 파일도 19번째로 제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매트리스 구조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제일 위에 탑 리더가 있겠죠? 하지만 이 밑에 책임을 또 분산하는 그죠? 이드로의 그런 제안으로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사실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림은
뭐 조금 다르게 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밑에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는 이 담임 목사님 밑에 이제 부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구조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부서면 교육부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육부서 아니면 여기는 뭐 행정부서 아니면 뭐 찬양팀이라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맡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만 이렇게 해놓고 혼자 다 하면 이거는 중앙집권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조에서 가장 건강한 보통 이게 교회 구조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하는데 이 건강함에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이 탑 리더가 요 밑에 분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주는 겁니다. 일일이 다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맡은 그런 분야의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정을 맡았다면 그 맡은 분에게 그만큼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물론 책임도 따라야겠지만 일일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결정들을 맡겨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몇 가지 결정만 이렇게 직접 탑 리더가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 구조에서는 그렇죠? 이분들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그죠?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분명한 권위가 주어지고 예를 들어 한 성도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은 물론 담임 목사님과 직접 얘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선 교육 목사님에게 아니면 교육을 맡은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에게 회의를 하면 그죠? 상의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교육 목사님이 예를 들어 예산안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버짓이나 쓰는 거 교육부에 이분이 잘 알고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은 중요한 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많이 맡겨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맡기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게 두려워할 게 안 되는 것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믿어주고 좀 맡기는 게 중요하지 않나. 대부분 리더가 나에게 힘들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들어보면 리더가 일일이 간섭하거나 너무 많은 프레셔를 주는 그런 또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맡겨줬으면 그냥 맡기고요. 그리고 큰 그림만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충분한 그런 책임과 동시에 권리를 주면 이제 건강한 교회의 형태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 클래스를 다른 또 이제 블루진이라는 영상으로 하는 클래스에서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제가 했고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 구조를 한번 짜보니까 대부분 중앙집권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도 그죠? 중앙집권제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분산화 구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교회 구조를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숙제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나의 교회는 어디에 맞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또 자세한 것은 토론방에 올려놓겠습니다.